정학이 형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젊어 보이잖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지금도 젊어 보이지. 엄청 젊어 보여. 그래갖고 저는 후배인 줄 알고 야, 나 진짜 팬인데 너 너무 팬이고 와, 너 진짜 어떻게 정말 엄청난 배우다 그랬는데 태혁이 와가지고 형님보다 선배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훈장 막다 막 뛰어내려가고 사람들 막 남자들 100몇 개 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가 된 사연부터 여러 가지 역할, 정말 그 주옥 같은 역할들을 다 맡아서 했는데 네. 사실은 중간에 육종암이라고 하는 네. 그 중병이 발명이 안 됐으면 네네. 연출 뭐 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제 이루어졌을 텐데 네. 지금으로는 오히려 또 그 사업도 그쪽으로 잘 하고 있다니까 뭐 나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사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잘해줘서 네, 뭐 사실 뭐 저는 운이 좋았죠. 네.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제목이 TV가 있는 옛날 책방이거든. 네네. 근데 나도 그때 깡패 아빠 쓰기 한 3년 전인가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해 있었어. 네. 근데 그때 사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준비하라고 얘기를까지 했는데 뭐 할 게 없더라고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있으면서 책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 네. 근데 혹시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 책 같은 게 있나? 그 뭐 이 암 걸렸을 때는 책을 안 봐요. 그냥 그 암을 이겨내는 법 이런 책만 봐요. 아 그런. 네, 그건 종류별로 다 봐요. 음. 그 뭐 유튜브 다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어떤 박사님 뭐 암을 누가 어떻게 이겼다 뭐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사실 어릴 적에 책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잘 안 했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한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참 서투른 사람. 그리고 되게 솔직하다 보니까 남한테 가끔 말을 툭툭 할 때도 있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게 됐다가 그 중에 책을 많이 봤는데 나한테 사실 제일 크게 영향을 줬던 건 성경이고요. 성경. 네, 성경이 이제 그러니까 이 병이 몸에 온 다음에 개종했죠. 개종. 네.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 종교를 좋아하다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저 스스로 많이 힐링하고 저 스스로 많이 감사하고 뭐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저한테 영향력을 준 책은 사실은 소설은 태백산맥이고요. 그 조정래 작가. 정말 좋지. 네. 태백산맥. 그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님의 들깨라고. 한동안 이회수 선생님 팬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언제쯤 책이 나온다 이렇게 막 그 개봉박두 막 이런 거 막 책방에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회수 선생님 책이 언제 나오는가 막 맨날 책방 앞에 가서 이회수 선생님 그 책 보려고. 그러면 우리 그 옛날 책방에 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책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소설은 소설이잖아요. 가볍게 읽고 또 근데 이제 삶에 영향력을 준 책들은 대부분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뭐 누구를 맹신하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럼 다 어렵고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소설책은 사실 살면서 힐링이 되잖아요. 뭔가 지금도 그 저희 둘째가 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자도서도 갖고 있는데 꼭 책을 사요. 왜냐하면 이 종이 넘기는 그 또 그 느낌이 맛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감히 책을 추천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서 저는 마정기 시인의 바람의 말이나 아니면 안도현 선생님의 시, 어떤 책을 특정한 책이 아니라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보면 짧고 세상을 좀 이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사실 좀 받지 않을까. 그 안도현 선생님이 또 백석 따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인은 백석의 아류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현재 대한민국 최고 시인이라고 하는 안도현 선생님 한 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직접 책도 선물 받았고 또 그분 백석 전서 나올 때 제가 KBS 출연해서 TV 책을 마르다에 또 제가 패널로 나갔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백석신의 당나귀와 네. 나타샤와 네. 뭐 이렇게 응?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 멋쟁이 백석 선생님을 따라 하시는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보면 삶에 조금 여유랑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 그다음에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함 뭐 이런 걸 보지 않을까? 본인도 시를 쓴다고 들었는데. 아, 한동안 정말 많이 썼죠. 정말 많이 써서 흉내를 되게 많이 냈어요. 뭐 만에 한용운 선생님이 시 흉내도 내고, 그다음에 김소월 선생님 시도 좀 내고 흉내 내고, 그다음에 안도현 선생님 시 흉내도 내고, 한동안은 또 보들레르 시 흉내도 내고, 막 그렇게 쓰다가 그래서 시집도 2권도 내고. 아 그래? 네, 네. 시집 제목 좀 알려주면 우리가 또 바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 지금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대 살다 있다 하고요. 그대 살다 있다. 있다. 그다음에 그대가 저 멀리 간 뒤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또 시도 있고. 제가 한번 조금 읽어줄까요? 제가 이런 말을 썼네요. 사람들은 배의 본래 목적이 흔들거리며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로 흘러서 가버린다. 누군가를 남겨둔 채 아프게 서럽게 그저 그렇게. 뭐 이런 글 썼다고 합니다. 본인이 쓴 건데 남 쓴 것처럼. 아니, 이게 저도 너무 오래돼서 그때 책 한창 글을 쓸 때 했던 거라 이게 누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제 글이 좋아서 이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월이 바빠요. 겨우 어젯밤을 보내고 그 밤을 미처 정리도 못했는데 다시 또 아침을 맞고 있네요. 야, 밤을 미처 정리를 못했다. 네, 어유. 제 글 중에 한 소절입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았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네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비 내리는 가을날 갑자기 그대가 쏟아져 내립니다. 오, 괜찮아요? 이거 좋은데? 네. 갑자기 그대가 쏟아져 내린다. 우리가 만나면 나는 배가 되고 너는 키가 되는구나. 키. 예, 우리의 사연이 생겨야 날 즈음에 비로소 바다로 배를 놓을 수 있구나. 너와 나를 위해 항해를 위해 바다를 향해 바람이 불면 너와 나의 사랑이 시작된다. 야, 이게 또 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막 나누지는 못했지만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럽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그 대본도 쓰고 각색도 했단 얘기가 그냥 명불허전이 아니야. 최근에 가곡도 하나 작사했습니다. 가곡? 예, 가곡? 예. 아, 가요가 아니라 가곡? 가곡을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곡.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가곡에 등재돼서 많은 합창단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목은? 제목이 내 가슴 속엔 내 가슴엔 바다가 있다. 아, 이것도 아까 그 바다 항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가? 근데 제 시집의 한 시를 노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래 같은 운율이 있더라니까. 약간 그 김소월 선생님 좀 이런 거 따라 흉내내다 보니까 흉내가 아니라 이게 본인의 생각이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흉내낸다고 될 게 아니지. 글이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그 시라는 걸 되게 많은 그 선배들 그 옛날 어르신들의 시를 보다가 이제 흉내 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완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글을 그렇게 쓰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100이면 100 대답하는 게 있어. 뭐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네. 운동을 하든 배출을 하잖아. 그죠. 책을 많이 읽으면 네. 쓰고 싶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책 많이 읽고 이랬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표현이 돼서 나온다는 거지. 글을 보니까 참 좋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글에 묻어나는 감수성, 예술성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평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대중적인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라는 건 함축되고 정제돼 있는 딱 곡이 필요한 표현들을 해내는 건데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TV가 있는 옛날 책방에서 우리 저 영어 배우한테 또 내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책도 네네. 시집이야. 네네. 문성해 시인이란 분인데 네네. 이분하고 인연이 또 나랑 되게 희한해. 아, 그러니까 나는 하는 운동이 별로 없어. 네네.
탁구만 그렇게 좋아하거든. 한 20년 이상. 탁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탁구장에서 맨 조그만 아주머니가 열심히 치시는 거야. 진짜 거의 매일 나와서 탁구를 열심히 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우연찮게 같이 이렇게 랠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똑깍똑깍 하는 랠리를 하다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인이신 거야. 같은 작가가 만났네. 그 이분도 몰랐다가 네. 방송 작가라니까 뭐 쓰셨어요? 해서 옛날에 내가 썼던 거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고 네. 나는 시인이다 그래가지고 예 하고 깜짝 놀랐는데 찾아보니까 창작가 비편 시선. 거기 최고의 문학지 아니에요? 문학. 그러니까 거기도 그 시인선에도 시집이 나오시고 문학동네 시인선에도 시집이 나오셨어. 다 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창작가 비평구사 거도 한 150권 갖고. 아 그래? 시집? 예. 이 문성애 시인의 2012년도 시가 창비시선, 네. 입술을 건너간 이름이고 네. 그다음에 2016년에는 문학동네 시인선,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 이 제목의 시집이거든. 네. 근데 내가 그 시집을 읽고 야 참 재밌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리는 네, 시적 네. 표현이 야 이래서 시인은 좀 다르구나. 내가 지금 영어 배우한테 놀란 거랑 비슷한.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몇 개를 좀 가지고 나왔지. 네네. 읽어달라고 부탁하려고. 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예. 시, 배경이 되는 일. 사진을 찍는 남녀의 뒤로 가다가 찰칵 내 뒷모습이 찍혔네. 순간 알았네. 저 이들 뒤에 선 회나무나 능수화처럼 나도 배경이 되었음을. 배경은 나를 최대한 평평히 말아 넣는 일, 나를 희미하게 탈색하는 일, 저희들이 인화된 사진을 보며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나는 바위처럼 납작하게, 나는 나무처럼 건들거리며, 나는 구름처럼 둥식거리며, 나는 가장 나중에야 들통나는 사람. 그러나 언젠가 너로부터 배경이 되었던 날처럼 너는 갑작스럽지는 않게, 너무 쓸쓸하지는 않게. 저희들이 나와 회나우와 능소화를 훌훌 접어서 손바닥만한 디카 주머니에 넣고 깨꽃처럼 웃으며 사라진다. 와, 이거 근데 되게 읽기도 편하고 되게 가슴에 금방금방 와닿은 되게 좋은 시네요. 어려운 시가 아니네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약간 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네요. 여기는 이제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 시집 내용 중에 일산시장에서 아줌마 2명이서 이렇게 그거 떠도는 거 하고 능소와 꽃이 두 송이가 피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빗대서 쓰는 게 있는데 나는 그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능소와 두 송이가 저 두 아주머니들처럼 서로 햇살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송이가 햇살을 떠먹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시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굳이 시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시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쓸 게 많은가 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거는 잘 못 건드리는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약간 그 프로이드나 이런 심리학자들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변명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고 약간 신의 그런 몽글몽글함이 있죠. 이해심이 되게 많은 게 시죠. 이 문성애 시가 대부분 그렇더라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그거를 안 놓쳐. 그러니까요. 그 다음 시도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 이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얘기잖아. 그저 이게 언어 같아요, 말. 짧게 내가 중간에 생략을 네네. 했거든. 한번 읽어봐 줘봐. 예. 서너 달이나 되어 전화 내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 때 나는 밥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 밥 앞에서 보란 듯 밥에게 밀린 인간이 된다. 그래서 정말 밥이나 한번 먹자고 만났을 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숭고하고 진지하게 고민한다. 왜 우리는 밥상이 가로 놓여야 비로소 편안해지는가? 너와 나 사이에 더운 반 냄새가 후황처럼 드리워져야 왜 비로소 입술이 열리는가? 왜 단도직입이 없고 워밍업이 필요한가? 오늘은 내가 밥 공기를 박박 긁으며 너에게 말한다. 언제 한번
또 밥이나 먹자고.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이런 얘기를 이제 못 하겠어. 형도 좀 전에 했잖아, 밥 먹자고. 그러니까 이런 시를 한번 읽고 나니까 네. 아, 이 시인의 그 머릿속에서는 내가 바쁘다 못한 인간이 된다. 단도직입이 아니라 워밍업이 필요하냐.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면 되는데 밥이나 한번 먹을까?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서 얘기를 할까? 그 따뜻하죠. 그 말 안에. 다 하지. 들어있죠. 예, 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 시인은 놓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인의 시집을 나는 오늘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 또 워낙 시를 좋아하고 시 쓰는 것도 비슷한 풍인 것 같아. 일상에서 건져 올리는. 그러니까 전 생긴 건 이런데 그런 그따위를 쓰네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기를 네. 내가 추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만나기 전부터 계속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었어. 네네네. 뭐냐면 되게 궁금한 거야. 네. 내가 뭐 몇 년 더 산 형으로서가 아니고 예.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이제 저도 환갑이고 예. 형님도 난좀 실수를 많이 향해 지- 잘 나가고 있고. 예. 근데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절망감도 느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갈 텐데 나 같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 네. 걱정도 되고.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과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죠. 음, 사실은 태어나서 내가 나를 기억했을 때는 등치도 크고 되게 과묵하고 그 다음에 인생 뭐 별거 있어?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되지라고 시작을 해서 쭉 살다가 그 과정이 쭉 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도 그냥 뭐 나는 앞으로도 쭉 살 것 같았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는 건 아, 왜 안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지? 막 이런 것만 고민했지 갑자기 어느 선에선가 잘려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나이가 먹어도록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라는 단어를 딱 받으니까 순간 내 인생이 어떤 낭떠러지에 서서 누군가가 뒤에서 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빡 든 거예요. 그 처음에 한 사람이 밀더니 두 사람이 밀고 세 사람이 밀고 네 사람이 밀고 다섯 사람이 밀더니 나는 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데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딱 왔어요. 암이라는 단어를 딱 받았을 때. 죽는구나라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사실 생각보다 엄청 심하게 왔어요. 압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아, 이제 어디로 가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선에서 내가 또 뭐를 하고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나는 없을까? 사라질까? 컴퓨터 전원 끄든 나는 페이드아웃 돼서 누군가 컴퓨터 화면을 꽂지 않으면 영원히 아니면 버려진 컴퓨터처럼 아예 선자 잘려서 아예 없어질까라는 생각이 또 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리고 뭔가 움직이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거를 모르고 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일주일이 후딱 지난 다음에 딱 봤더니 일주일을 내가 굶은 거예요. 아, 식사를 아예 모르죠.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찾고 그래서 암이 얼마나 크냐, 암이 얼마나 독하냐를 물어봤을 때 암이 너무 크고 암도 가장 독한 암이고 그래서 가망이 거의 뭐 없는 것처럼 말했을 때 뭐라도 끈을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암은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게 희귀암이라서 전 세계에서 이 암을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이 암을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확실을 뭐 얘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더 절망감이 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교에 의지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성경에 의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분께 구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조금 평안해질 때쯤
삶의 진리, 진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한테 진실을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야, 이 삶의 의미 별거 없구나 이거.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왜 내 얘기가 맞다고 왜 자꾸 싸우고 있고, 뭐 내 얘기 내 말 안 맞으면 왜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살고, 맞고 틀리고가 뭐가 필요 있냐라는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나. 그리고 왜 남에게 자꾸 해코지를 하고 남을 위해서 남하고 왜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인데 이해되고 안 되고가 없구나. 인생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한테 하루가 주어지면 하루가 주어진 하루를 더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하루가 더 주면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너한테 주어진 오늘이 어제 누군가가 너무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고. 그 말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아,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나한테 하루를 주어진다면 감사하자. 또 내일을 주어지면 감사하자. 이 개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일 주어진 나한테 하루를 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야, 이거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거나 네. 투병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예. 지금 모든 분들한테 꼭 필요한 말들인 것 같네. 맨날 감사해서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네. 내가 배워야 되겠네. 아니, 배운 게 아니고 저는 네. 절박함 속에서 찾아낸 거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구보다 네. 그 어떤 명언보다도 좋은 네네. 이야기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영호 배우님이 나오셔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의미 있고 뜻깊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또 기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영호 배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